충격적 사건. 고속도로에서 유명 여배우가 경찰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국민 분노. 아메리카에서 새해 초반에 할리우드의 젊은 여성 배우가 외딴 지역에서 강간과 잔혹한 살해를 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현장에서 조사관들이 발견한 총알이었습니다. 그 총알은 특수 제작된 것으로 경찰만이 사용할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범행이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보시죠. 이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1월 11일 저녁 9시 23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제3지구 소속 조지 그왈트니 경관이 무전으로 한 여성의 시신을 도로변에서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바스토우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조지 경관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시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만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알이 보통 자해 사건에서처럼 정면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뒤쪽 머리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곧바로 여성의 죽음이 초기 판단과 달리 자해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지 그왈트니 경관은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의 맥박을 확인했고 그녀가 이미 사망하여 아무런 생명 신호도 없음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신원 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을 찾는 과정에서 그녀의 이름이 로빈 비숍임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로빈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도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은 원래 상태 그대로였으며 열쇠는 시동에 꽂혀 있었고 차량의 손상이나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로빈의 가방을 확인했을 때 가방 안의 물건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방 안에서 한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이 가방의 가장 위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긴급 상황에서 해당 서류들을 제시해야 했던 상황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로빈이 경찰관이거나 경찰로 위장한 누군가에게 정찰을 요구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조사관들은 로빈 비숍이 이제 막 할리우드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23세의 유망한 젊은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낙천적이고 활동적이며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비극적인 그날 밤, 로빈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집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중이었으며 이동 시간은 약 4시간 30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로빈은 가족들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미리 알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은 오후 7시 50분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바스토우에 있는 한 주유소에 들러 간식거리를 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 전화 통화에서 로빈은 밝고 즐거운 목소리를 내었으며 어떤 불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그녀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순간도 바로 그 전화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로빈은 다시 차에 올라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와의 모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로빈의 어머니는 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가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에 로빈의 실종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로빈 비숍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부검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피해자의 손목에 독특한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사망 전에 수갑을 찬 상태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검 보고서는 이어서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로빈이 사망하기 24시간 이내에 한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명백한 강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사관들은 로빈이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강제로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서는 수사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날 해당 지역 내 모든 경찰관들은 로빈 비숍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총알과 대조하기 위해 개인 소지 총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지 그왈트니 경관이 자신의 총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총기가 도난당했으며 더 이상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의 일환으로 조지는 사건 당일의 행적을 진술했습니다. 그는 1월 11일 저녁 식사 후 다시 순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찰 중 한때 조지는 도로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의 안전을 걱정한 조지는 그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순찰 임무로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조지는 저녁 8시 50분경 주간고속도로 15번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바스토우에서 북동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지역을 지나던 중 9시 15분쯤 도로변에 버려진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차량 주변을 조사하던 중 로빈 비숍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이를 곧바로 무전으로 보고하고 지원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의 진술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였으나 그가 개인 소지 총기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총기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수사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조지 그왈트니가 신문 과정에서 지나치게 침착한 태도를 보이자 조사관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는 경찰 경력 10년 동안 깨끗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모범 경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통과하여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1월 14일 경찰이 조지의 트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트럭 내부에서 강하게 손상된 상태의 리볼버 권총이 발견되었으나 그 권총의 총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권총은 조지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었으며 총기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훼손된 점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조지 그왈트니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침실 옷장 안에서 27발의 총알이 들어있는 탄약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상자 안의 모든 총알은 로빈 비숍의 시신에서 회수된 총알과 동일한 종류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지와 관련된 다른 단서들을 계속해서 발견했습니다. 로빈의 청바지뿐만 아니라 조지 그왈트니의 순찰 차량에서도 정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초기에는 조지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곧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982년 당시에는 법의학적 DNA 검사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액 표본을 분석하여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증거로 간주되었던 정액 표본이 배심원단과 검찰 측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조지 그왈트니가 수사를 위해 구금되었을 때 카우프만 부서장이 사건의 중요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카우프만은 주간 고속도로 15번을 따라 현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곳을 지나가던 중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과 그 옆에 서 있는 경찰관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고속으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 경찰관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분 후 카우프만은 조지가 무전을 통해 근처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카우프만의 보고서는 조지 그왈트니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강화시켰지만 7개월에 걸친 조사 기간 동안 당국은 조지를 직접적으로 사건과 연관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은 점점 난관에 빠졌으며 로빈 비숍 사건은 미궁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지는 캘리포니아 순찰대에서 제명되었고 검찰 측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며 사건이 발생한 밤의 시간대를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조지가 길을 잃은 소년을 집으로 데려다준 시점부터 시신을 발견하고 무전으로 보고하기까지의 경로를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1982년 10월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조지 그왈트니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사건 시간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조지가 사건 당일 로빈 비숍을 상대로 모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약 2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조지가 로빈의 차량을 멈추게 하고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차에서 내리게 하고 외딴 장소로 데려가 강간과 살인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시간상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행동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4일간의 심의를 거친 후 조지 그왈트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로빈 비숍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피해자의 가족과 대중의 마음에 커다란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곧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로빈 비숍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대중의 압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FBI 사무소는 사건 조사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FBI 요원 마이클 랜돌프는 사건 당일 조지 그왈트니의 순찰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그는 차량의 트렁크 안에 작은 탄약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해본 랜돌프는 그 상자가 357 매그넘 탄약 상자임을 알아냈습니다. 이 단서는 수사팀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조지는 사건 당일 해당 종류의 탄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총알 상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지 그왈트니의 진술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FBI는 수사를 더욱 심화하면서 로빈 비숍의 살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시신에서 회수된 총알의 납 성분을 분석한 결과 조지의 집에서 발견된 27발의 총알과 동일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두 총알이 같은 제조업체의 동일한 납 녹인물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지가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FBI는 지역 내 총기 판매점을 일일이 조사했고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빈 비숍의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경찰관들이 개인 무기를 제출해야 하는 날과 일치하게 조지 그왈트니가 총기 상점을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총열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상점에는 재고가 없어 점주가 다른 곳에서 주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조사팀은 조지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고들며 그가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했던 한 여성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냈습니다. 그 여성은 조지가 기혼이며 5아이의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주 외딴 고속도로 근처에서 자신을 만나러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던 장소는 로빈 비숍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고 이는 조지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FBI는 이 사건과 조지가 관련된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조지 그왈트니가 교통 위반으로 정차시켰던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10명의 여성이 조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조지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몸을 수색하는 핑계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조지 그왈트니가 자신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들은 조지가 신체 수색이나 검문을 빌미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희롱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그왈트니가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알리바이는 그가 사건 당일길을 잃은 소년 프레스턴 올슨을 집에 데려다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초기 진술과 시간표에 따르면 조지가 올슨을 만난 시간부터 로빈 비숍의 차량을 발견하고 무전으로 보고하기까지의 시간은 약 15분에 불과했습니다. FBI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프레스턴 올슨에게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간대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FBI 요원들은 프레스턴 올슨과 그의 어머니를 다시 신문하고 사건이 발생한 밤의 일정을 분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새로운 진술에 따르면 조지 그왈트니는 실제로 올슨의 집을 떠난 시간이 그의 보고서에 기록된 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더 빨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사건의 시간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조지는 올슨의 집을 떠난 후 로빈 비숍의 차량을 발견하고 무전을 보내기 전까지 약 20분에서 40분의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조지가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FBI는 또한 조지의 순찰 차량과 로빈 비숍의 청바지에서 발견된 정액 흔적에 주목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들은 조지가 몇 년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다시 정관 복원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정액 흔적이 조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혈청학 법의학 전문가인 에드워드 블레이크 박사에게 의뢰했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정관 절단 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몸이 정자에 대해 항체를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항체는 몸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반응하듯 정자에 대해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며 이는 일반적인 정액과 다른 특징을 나타냅니다. 법의학 실험실에서 조지 그왈트니의 정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그의 샘플에서 정자에 대한 항체가 매우 높은 농도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조지의 순찰 차량과 로빈의 청바지에서 채취된 정액 샘플에서도 동일한 항체가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샘플이 동일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넘는 철저한 수사 끝에 FBI는 조지 그왈트니가 로빈 비숍의 사망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1984년 1월 17일 조지는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연방 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조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의 변호 논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FBI는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사건이 발생한 밤의 전체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FBI가 세운 가설에 따르면 그날 밤 조지 그왈트니는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도로에 있는 한 주유소 겸 작은 카페에서 로빈 비숍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조지는 로빈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첫 순간부터 그녀에게 강한 이끌림을 느낀 것으로 보였습니다. 로빈이 카페를 떠난 후 조지는 그녀의 차량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주간 고속도로 15번에서 그녀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조지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순찰 차량의 경광등을 켜고 로빈에게 교통 위반을 이유로 정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빈이 요구에 응하자 조지는 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그녀에게 부당하게 하차를 지시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후 조지 그왈트니는 로빈 비숍을 외딴 지역으로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고속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차량들이 지나가지 않는 인적 드문 장소였습니다. 조지는 그곳에서 로빈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으며 그의 잔혹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빈이 저항하며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조지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당황과 공포 속에서 로빈의 머리 뒤쪽을 향해 총을 발사하여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목격자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조지는 사건 현장을 자살로 위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로빈을 도로변에 눕히고 그녀의 개인 서류를 차량 좌석 위에 정리해 둠으로써 마치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차량과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발견된 정액 흔적, 로빈 비숍의 손목에 남아있던 수갑 자국, 그리고 조지 그왈트니의 진술에 나타난 여러 모순점들이 모두 그가 사건의 범인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검 보고서와 현장 사진 분석을 통해 로빈의 머리가 강하게 움직인 흔적이 드러났을 때 조지는 자신이 피해자의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 머리를 움직였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조지가 사실상 범행에 사용된 총알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경험을 가진 조지는 총알이 자신의 총기와 일치할 경우 자신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가 총기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총열을 분리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총열을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총기의 나머지 부분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1984년 5월 10일 조지 그왈트니는 로빈 비숍의 살인사건에 대해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철저하게 수집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조지가 범인임을 입증했으며 법원은 조지에게 최대 형량인 징역 9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조지는 최소 30년을 복역해야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가 남은 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판결을 뒤집고 자유의 몸이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의 모든 노력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2년이 지난 1996년, 조지는 연방교도소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로빈 비숍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사건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